중학생 시절 살던 동네에 유행하던 괴담이 있었다. 길을 걷다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몇 번이고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만의 귀신이라서 절대로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괴담이었다. 만약 계속 무시하고 지나쳐 집 앞에까지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집안 사람들 중 한 명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괴담에 어울리는 무시무시한 결말까지 있었다.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를 그 괴담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퍼졌고 곧 학교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사실은 귀신이 아니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느니 나도 만의 귀신을 본 것 같다느니 하는 각종 목격담들도 난무했다. 대부분은 아이들 특유의 호들갑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침내는 자기가 만의 귀신에게 쫓기다가 도망치는 데 성공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 이유인즉슨 사실 만의 귀신에게도 퇴치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에 의하면 만의 귀신은 사냥감의 앞에 계속 나타날 때마다 완전히 같은 모습이 아닌 매번 조금씩 바뀐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바뀐 부분을 정확히 알아맞히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사실 괴담의 퇴치법이라는 건 그 진위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괴담의 주인공부터 만나야 할 텐데 만들어진 괴담이라면 그것부터 이미 한없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렇다.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괴담이었을 때의 말이다. 생각해보면 괴담부터가 이미 너무 허술한 점이 많았다.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연히 코드가 겹치는 경우는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런 익숙함의 틈을 잘 노려서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길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러나 내가 맨 처음 위화감을 느꼈던 것은 그것을 두 번째 마주쳤을 때였다. 이쪽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강한 시선, 아직 중학생이었던 내게 흔치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이쪽을 빤히 쳐다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의도치 않게 인상에 남고 말았다. 방금 전에 지나쳐 보낸 사람을 한참 반대 방향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누군가는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 동네를 휩쓸고 다녔던 괴담을 알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불가능했다. 하물며 빨갛게 달아오른 딸기코와 함께 이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시선을 마주했다면 더더욱 만의 귀신의 괴담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퇴치법의 존재다. 떨림이 멈추지 않는 손을 간신히 억눌러 그것의 코에 닿자마자 그것은 허둥지둥 어딘가로 사라졌다. 만의 귀신을 네 번째 마주쳤을 때부터 드디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퇴치법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에 정확히 닿으면 그것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것은 계속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 사실 퇴치법으로 알려진 소문이 피신법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처음에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바뀐다거나 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단추의 숫자가 바뀐다거나 만의 귀신의 달라진 모습이 점점 알아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눈썹에 달라진 길이를 겨우 맞춘 순간에 이미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집 바로 앞에 도착한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방금 전과 완전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만의 귀신이었다. 아니, 어쩌면 어딘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다. 만약 이대로 퇴치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얼마나 서 있었을까? 땀으로 흠뻑 젖은 나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맞은편 길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나는 그쪽으로 미친듯이 뛰어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마자 다리가 무너지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하면서도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며 물으셨다. 어떻게 알았지? 그 말만은 남기고 내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괴한 모습으로 구르듯 기어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거짓말보다는 한 번쯤 이런 상황이 오면 이 이야기를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시골에 내려가며 받으며 삼촌과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 갔다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식탁에서 엄청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계신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도어락을 누르고 집에 들어왔음에도 제가 온 것도 모르실 정도로 진중하게 대화를 하셨는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당황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죠. 당연히 저야 무슨 일 있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쭤봤는데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시고 아무 일 아니라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집에 무슨 일이라 몸에 좋다는 갖가지 음식을 먹여도 점점 야유어만 갔고 결국 나중에는 교회도 데려가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건너집에 살던 할머니에게 당집 가보라는 말을 들으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양밥이 흔히 귀신을 막기 위해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귀신을 가두거나 기리는 목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을 꺼내 사용하면 일이 심각하게 되겠죠. 결국 뭐가 되었든 어디 꽁꽁 담겨있는 돈이나 물건 건들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양밥이라는 게 주술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주를 붓는 방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냥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를 뿐 지금도 어디엔가에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산에 가시거나 사람들 잘 없는 곳 가실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인 유만주가 쓴 일기 흠영에 나온 귀담입니다. 1781년 7월 14일 지금 덕사년의 관아에 귀신의 변고가 있다고 한다. 대낮에도 귀신이 멋대로 소란을 피우며 행랑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신경조가 순창 군수로 재임할 때 어떤 괴이한 것이 관아에 안치해서 온갖 소란을 피우는지라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어떨 때는 커다란 돌로 장독을 깨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솥을 뽑아다 문에 내던져 놓기도 했으며 숯불을 처마에 빙 둘러 놓아 불을 놓기도 했으니 거의 반년이 되도록 괴이한 일이 그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정월이 몹시 이상합니다. 이 괴이한 것이 정월에게 빙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신경조는 그 전에 예천 군수로 부임했을 때 기생 하나를 첩으로 두었는데 그 기생에게 예천 토박이 여자 정월을 사다가 여종으로 삼으라고 주었기에 이 여자가 따라와서 관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로는 간혹 정월이 나가면 괴이한 일이 그때마다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한번 시험을 해보니 참으로 그랬다. 그래서 정월을 예천 땅에 아베에게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가 마침 일이 생겨 정월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가 정월을 신경조의 신계의 집에 남겨두고 오게 되었다. 이때 부엌에서 밥을 했는데 갑자기 가마솥이 아궁이에서 들썩거리더니 공중으로 한길 남짓 솟구쳐 올라가서는 천장에 척 들러붙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게 전에 있던 자리로 내려앉았다. 밥을 하던 여종들도 모두 깜짝 놀라 달아났다. 이에 신계는 황급히 정월을 예천으로 보냈다. 한편 정월이 떠나고부터는 순천군 관아 부엌에서 일어나던 괴이한 일들도 딱 끊어졌다고 한다. 끝내 무슨 이치인지 알지 못하였다. 충남 예산 관아에서는 이런 소문도 돌았다. 김범행이 현감으로 근무할 때 건넌방이 있었고 그 방 뒤쪽에는 뜰이 이어져 있었으며 그 뜰에는 호두나무가 2그루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건넌방에 괴이한 것이 있었다. 어느 날 밤 한 여종이 등불을 켜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항아리만한 푸른 불이 얼굴에 부딪혀 왔다. 여종은 기절해 쓰러졌다가 간신히 살아났으며 이 일이 있고부터 그 건넌방에는 부녀자들이 감히 거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괴이한 것이 점차 방자해져서 다른 방까지 습격하게 되었는데 오직 그 집 둘째 아들이 소리를 지르면 금방 조용해졌다. 둘째 아들이 시험삼아 그 방에 혼자 묵어봤더니 몇 달이 지나도 괴이한 물건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방에 도배를 몹시 꼼꼼히 했는데도 날마다 굼벵이가 수북히 쌓여 쓸어도 또 생겼다. 또 한 번은 새벽에 자다가 깨어보니 달 그림자가 환히 비추는데 웬 개 한 마리가 방구석에 쭈그리고 있었으며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모습이 역력했다. 사방을 돌아봐도 창문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 개는 곧 일어나 나갔다. 다음날 방 안에 있던 등잔거리가 없어졌는데 우연히 뜰을 걷다가 그 등잔거리가 담장 위에 거꾸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등잔거리가 곁에 무슨 지탱할 것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이상했지만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다. 안현에서 전하는 말이 옛날 어떤 현감이 그 호두나무 아래에서 종복 2사람을 살해했기에 이로부터 관아 안에 간혹 괴이한 일들이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있었던 기이한 이야기들인데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물건이 날아다닌다는 변개들이 많았고 실록에도 적힐 정도였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물건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보통 도깨비와 관련한 설화가 많기도 하고 이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옛날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도깨비가 해괴한 행동을 해서 물건이 날아다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죠. 이 이야기 모두 18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따지고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입니다. 왜 요새는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건 저희 사촌형이 겪은 실화입니다. 때는 1990년대 아직 삐삐나 시티폰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저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다사읍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구는 굉장히 더운 도시였고 그때도 어찌나 덥던지 옥상 방수 에폭시가 녹아서 배수구를 타고 흐를 정도였습니다. 사촌형은 친구와 함께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한창 더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불현듯 밤에 낚시를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분명 저녁에도 더울 테니 그나마 물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할 거라며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촌형이 나이가 많진 않지만 아버지랑 이모부를 따라 낚시도 많이 다녔고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몇 번이고 먹은 기억이 있죠. 형은 이모부에게 낚싯대도 빌리고 대충 준비를 다 마치고 친구에게 삐삐를 쳤습니다. 하지만 콜백이 없었는데 대충 거기서 만나겠지 싶어 일단 저수지로 향했죠. 혼자 낚싯대를 펴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대충 1시간 반이 지나니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도무지 낚시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더래요. 순간 조금 난처했던 게 둘이면 몰라도 혼자서 이 깊은 산속 저수지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어렵게 낚싯대도 빌려서 온 만큼 일단은 조금은 해보자는 생각으로 미끼를 끼웠죠. 그때가 밤 10시 정도였는데 포인트 자체가 어찌나 좋던지 30분에 한 번꼴로 팔뚝만한 붕어가 잡히는 바람에 무섭다는 생각이 아예 사라지더랍니다. 하지만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입질도 줄어들고 슬슬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저수지 주변이라 서늘한 것도 있었지만 고요한 주변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괜스레 소름이 돋았죠. 괜히 공포심을 떨치겠다며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 한 모금 빨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훅 하고 누군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누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더래요. 일단 물고 있는 담배를 피우며 느리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웬걸 저수지 한복판에 웬 여자가 눈만 내놓고 형을 보고 있더랍니다. 정확히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고 든 생각은 이랬죠. 왜 저기 여자가 있는 거지? 그보다 저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수심인가? 아니, 사람이 맞긴 하는 건가? 멍하니 눈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아까는 머리랑 눈만 보이던 여자가 이제는 코 입까지 보이고 다음에는 상체까지 보이면서 점점 자기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래요. 몸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여자는 창백한 표정으로 점점 이쪽으로 왔죠. 그 순간 뜨거움이 느껴지며 몸이 탁 풀리는데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이 필터까지 타면서 입이 데였던 겁니다. 아까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담배조차 못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거죠. 몸이 풀리자마자 낚싯대고 잡은 붕어고 다 집어던지고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는 내내 지금 뒤돌아보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으로 거의 구르다시피 미친듯이 산 아래로 뛰었답니다. 어딘진 몰라도 최대한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고 뛰어갔는데 가장 처음 본 집 대문 앞으로 달려가서는 미친듯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거의 5분 정도를 두들기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셨는데 그제서야 안도가 됐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당연히 할아버지께서는 형을 보고는 기겁하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뛰는 도중에 나뭇가지에 긁혀서 옷도 다 찢어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형이 무슨 못된 사람들한테 맞은 것처럼 생각하셨는지 경찰부터 부르자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일단 형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하고는 집에 전화를 거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기겁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주무실 텐데 전화를 받으실까 생각하며 번호를 누르는데 옆에 시계를 보니까 오전 6시더래요. 붕어 4마리 낚은 게 12시였고 그 여자를 본 게 그로부터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담뱃불이 꺼지고 뛰기 시작해서 곧장 여기로 뛰었는데 6시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심지어 아래에서 저수지까지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한참 뛰어다닌 시간이 거의 4시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더랍니다. 어쩌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몇 날 며칠을 집에 박혀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당연히 밤낚시는 고사하고 혼자서 지금까지 낚시를 다녀본 적도 없고요. 가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하는 말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낚시 카페나 커뮤니티에 보면은 혼자 밤낚시 갔다가 섬뜩했다고 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밤낚시를 해봤지만 안 해보면 그 느낌을 온전히 알 순 없죠. 잔잔한 물에 이따금씩 물고기 헤엄치는 소리만 들리고 정말 고요합니다. 그 와중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사람이 나오면 그보다 끔찍할 수 없겠죠. 사실 저도 한 번 다녀온 밤낚시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저 같은 쫄보는 절대 공포심을 이길 수 없죠. 이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 간 어느 수련원의 원장 선생님 피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그 애를 더 노골적으로 챙겨주고 억지로 그룹에 넣어서 같이 놀게 해주는 등 최소한 수련회에서만이라도 그 애가 따돌림을 안 당하게 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마취가 없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취 없이 수술을 강행하지 말라고 해서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수련 기간 내내 자신의 옆에 있었고 마지막에 창문에서 떨어진 것 역시 그 할머니가 창문 밖에서 뛰어내리라고 종용한 것이었다고 한다. 마침 차내 시계도 막 2시가 되었길래 원장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그건 틀리셨던 모양인데 오늘은 내내 화창할 예정이거든. 봐봐, 지금 막 시간이 2시인데 하늘은... 그렇게 말하면서 산길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우르르 쾅쾅하는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원장 선생님은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내리는 하늘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셨다고 한다. 잠깐 소나기 같은 비가 그치고 수련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버스에 올랐다. 가기 전에 자신한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원장 선생님은 방금 경험 때문에 어색하게 웃으면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첫날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보이는 태도는 따돌림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로 수강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입니다. 지금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만큼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하죠.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 시절의 기억은 없어지고 남아있다고 한들 그저 제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짜맞춰진 추억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부모님 댁에 갔다가 저도 몰랐던 섬뜩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는데 일단 그날에 있었던 일부터 풀어보죠. 와이프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사는 이야기까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가던 도중 하룻밤 자고 가게 되어 애들 다 재우고 어른들끼리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매번 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부모님도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내에게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이나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귀여웠던 시절을 읊어주셨죠. 매번 듣는 이야기지만 괜스레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가 그립기도 하며 장황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예전에 무당집 갔던 것도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무당집에 가본 적도 없거니와 그 흔한 사주나 와이프와 연애 시절 궁합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억에서도 무당과는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동그란 눈을 뜨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께서 테이블 밑으로 어머니의 허벅지를 툭 건드는 걸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라는 제스처였는데 당연하게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궁금증만 커갈 뿐이었죠. 와이프 또한 저와 부모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시어 별일 아닌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셨죠. 다만 몹시나 궁금했던 저는 이제 한참도 더 된 이야기인데 뭐냐고 더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그냥 예전에 재미로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그깟 사줘봤던 이야기를 이렇게 당황하시며 하시는 게 더 이상해 보였죠.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넘겨드릴 테니 대충만 말해달라고 다시금 쫄랐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계시니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진짜 기억 안 나니? 라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는 생각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무서워졌지만 말이죠. 원래 저희 가족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당시 외할아버지께서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셨고 오래되고 작지만 두 분이 남은 여생을 사실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셨죠. 다만 이것 하나는 기억하는 게 당시 우리 집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셨음에도 아파트를 새로 장만해 들어가시고도 거의 반년은 넘는 시점에 외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외가나 친가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새로 이사하신 집을 가지 못했던 게 약간 의문이었죠. 물론 너무 어렸던 탓에 그게 그렇게 거슬리거나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외식한다고 밖에서 모여 이모부들과 다같이 밥을 먹었던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음으로 외갓집에 갔을 때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당시 그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고 6층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제가 당시 6살이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복도 끝에 위치한 집으로 가던 도중 코를 감싸고 탄 냄새가 난다고 부모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타는 냄새가 나진 않아서 그냥 옆집 사람들이 음식하는 냄새라고 생각했답니다. 문제는 그날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을 때도 옆집을 지날 때 제가 같은 말을 했다는 거죠. 같이 마중을 나오시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도 무슨 냄새가 나냐고 물으셨답니다. 즉 저만 탄내를 맡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별거 아닌 그냥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외갓집에 왔을 때 제가 또 옆집 앞에서 코를 막고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옆집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냐고 땡깡을 부렸답니다.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하니 뭔가 수상했는지 어머니도 열심히 냄새를 맡았죠. 하지만 도무지 탄내는 나지 않았고 외갓집에 들어와서도 혹시 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다시금 저한테 물어보셨대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냄비를 태우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말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외할머니께서 거실에 저를 혼자 두고 안방으로 엄마를 데려가 하신 말 때문에 진짜 시겁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살면서 놀라는 일이 꽤나 많았는데 그때가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옆집에 사람 불타 죽은 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당시가 IMF였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갓집 옆집도 사정이 마찬가지였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신나를 뿌려 불을 질렀습니다. 웃긴 건 아내와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본인 혼자만 살아나왔다는 거죠. 아무튼 그게 거의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때문에 외갓집에 이사 오시고도 계속 못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탄내를 맡았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심지어 불이 났던 곳이고 사람 셋이 죽었기 때문에 거긴 살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놈이 거기서 탄내를 맡고 있으니 설마 하는 마음에 부랴부랴 전화를 돌렸답니다. 그렇게 알게 된 무당을 찾아가 아들이 혹시 신기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셨던 거죠. 다만 무당집에 그대로 끌고 가면 애가 당황할 수 있으니 근처 베이커리에서 무당을 만나 제가 신기가 있는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은 무당이 저한테 딱히 느껴지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거나 소위 신기를 경험한 적은 없어 더 묻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할머니 팔순잔치로 외갓집에 갔을 때 그때 이야기를 여쭸는데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애가 귀신 보나 싶어서 아차했지 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 귀신에게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냄새가 그곳에서 타 죽은 이들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무섭긴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건물이 타버리면 1년이 지나고도 그 냄새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맡는데 본인만 몇 번을 맡았다면 이상하긴 하죠. 사실 저도 타 죽은 귀신들에게 탄내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만 냄새가 났다고 하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그 기억이 없이 살았으니 지금은 괜찮겠지만 그때 당시의 일련의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 타 죽은 냄새를 맡은 거니까요. 3년여 전 분수광장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가 서성이곤 했다. 출근길에 자주 봤었다. 30 남짓 되어 보이는데 오래된 것 같은 빨간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었다. 몸은 바싹 말랐고 안색은 어두운 데다가 눈도 공허했다. 머리는 등 가운데까지 내려와 기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옷 색깔이 워낙 튀는 데다가 독특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하지만 뭔가 무서운 정신 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 무심코 바라보기는 해도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했다. 여자는 늘 광장 안을 맴돌았다. 지하 출구를 나오면 거기 몇 군데 술집이 있기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광장은 화장품 가게에서 세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쇼핑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그때도 아마 1시간 정도는 거기 머물렀던 것 같다. 그날 밤도 여자는 광장을 떠돌고 있었지만 맨날 보던 모습이라 딱히 신경 쓰진 않았다. 하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순간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분수를 사이에 두고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음에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얼굴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여자는 확실히 보였다. 눈이 마주친 순간 기분이 나빠졌고 뭔가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위험해. 하지만 뭐가 위험하다는 것인가? 스스로도 사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반사적으로 가게 안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가위에 걸린 것 마냥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항상 비틀거리며 걷던 여자가 곧바로 빠르게 다가온다.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산발에 드레스 자락을 잡은 채 다가오는데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는 압도되고 말았다. 눈 전체가 검은 자위였다. 무서워서 더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꽉 잡았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그제서야 몸이 움직였다. 웬 남자였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자 남자는 조용히 해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남자는 점점 소나기에 힘을 더하며 무서운 얼굴로 앞을 노려봤다. 시선을 돌리자 여자가 바로 앞에 서서 남자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한 그 얼굴에 나는 벌벌 떨었다. 갑자기 여자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죽인다 라고 중얼거리며 남자 옆을 부딪히듯 지나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그 후 나를 붙잡고 역 구내까지 간 뒤 그제서야 손을 놓았다. 역 안은 사람들이 가득해 방금 있었던 일은 거짓말같이 느껴졌다. 멍하니 있자 남자는 괜찮아? 라고 말을 걸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나는 패닉에 빠져 있었다. 상대의 이름을 묻거나 감사를 전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남자는 나를 개찰구까지 바래주었다. 헤어지면서 이제는 거기로 다니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요? 목숨이 아까우면 그만둬. 나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낮 나는 또 그 광장을 지나갔다. 낮이다 보니 공포감이 희미해지기도 했고 실제로 지나가는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귀갓길 날이 어두워지자 남자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라 무서워졌다.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 여자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다. 광장으로 이어진 계단을 반쯤 내려가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에게 등을 보이고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제껏 여자가 계단에 앉아있던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달아나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여자는 슥 일어섰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볼 것 같다는 예감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그 후 나는 분수광장은 무조건 피해 다녔고 2달 뒤 일도 그만뒀다. 아직도 그 여자는 거기에 있을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붉은 옷을 입은 진짜 사람이었지만 괴담에서는 귀신으로 나왔네요.
그만큼 당시 사람들한테도 기괴함을 줬던 임팩트가 강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요새 같으면은 뭐 저런 무서운 여자 있다고 하면 죄다 카메라 들고 달려갔을 텐데 아쉽긴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